복습 문제 풀겠습니다. 복습 문제. 자, 거기 1번. 다음 중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안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죠. 1번은 자, 4번이죠. 투자원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위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다음 2번 문제. 정책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정책 분석 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용 편익하고 정책 델파이. 그렇죠? 2번 문제는 4번. 정책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이 아니라 정책 델파이는 한두 번 하고 바로 이미 실명을 밝히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됐고 3번 문제는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죠. 따라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고 리을 혼합 탐색 모형을 주장한 에치오니는 정책 결정 설정 모형의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 자,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게 근본이고 어떤 게 세부적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합리성이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음 4번. 4번은 딱 봐도 최적 모형은 가장 핵심이 초합리성이죠. 근데 이런 초합리성, 직관, 영감 이걸 배제하자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5번은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교차 영향 분석이 아니라 1번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랬죠. 민감도 분석. 자, 오늘 복습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감도 분석이고 6번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점진적 변동은 자, 우리가 점진적 변동이라는 건 아주 느리게 변동하는 걸 말하고 자, 우리가 이 비점진적 변동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그럴 때 이 긍정적 완료가 아니라 주로 현 체제 위주의 부정적 완료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금씩 변하는 때는 조금 될 수 있으면 현 체제를 유지해라는 식의 피드백이 나오고 그다음 급격하게 변하려면 새로운 걸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비점진적 변동은 긍정적 완료인데 그러니까 점진적 변동은 부정적 완료죠. 물론 수학 체감은 맞고 지금 수학 체감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원래가 수학 체감이라는 건 우리가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만큼 안 나오는 거. 어떨 때 이렇게 체증을 했다가 이렇게 쭉 그만큼 더 안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거. 증가하는 데 비해서 조금밖에 수확량이 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런다? 체증. 아니, 체감. 그렇죠? 체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2번이 잘못됐고 7번은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태, 불분명한 목표라고 그랬죠. 불분명한 목표니까 그다음 자, 일부 구성만이 현안에 참여, 유동적 참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쓰레기통 모형. 자, 앨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단일적인 결정자처럼 취급된다 그랬고, 조직 과정 모형은 SOP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한다 그랬죠. 관료 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 행위자를 상징해서 이들의 목표는 맞죠?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을 높이기 위한 비한적 모형으로 조직 과정 모형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 9번은 이런 사고는 무슨 사고라고 그랬습니까? 집단 사고. 특히 10번 문제 제니스가 말하는 집단 사고가 속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이건 3번. 이건 3번 무사한 일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에서 복습 문제 풀고 있었습니다. 자, 복습 매핑한 것 한번 봅시다. 복습 매핑한 거.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정책 문제의 정의를 우리가 구조화라 그런다 그랬죠.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히 밝히는 게 정책 문제의 구조화고, 그 구조화, 자, 정책 문제 구조화에서 더 어느 정책 문제 구조화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거기 지문들을 쭉 다 넣어놨어요. 1, 2, 3, 4로 이렇게 지문들이 나왔었죠. 기출에서. 그래서 제일 4번에 문제 구조화 방법으로는 경계, 분석, 가정 분석이 있다. 그런데 그 문제 구조화 방법을 밑에 조금 길게 써봤어요. 경계, 분류, 인과, 유추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책 목표 설정할 때 좋은 목표, 정책 목표는 어떤 건가? 또는 정책 목표는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용이 타당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충분해야 되고 목표 수준에 적절해야 되고 목표 달성이 충분해야 되고 미래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적합성 그 밑줄 친 거 한번 다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장 넘기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정책 문제를 정의했죠. 그다음 정책 목표를 설정했죠. 목표 변동을 뒤쪽에 돼 있나? 일단 목표 변동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바로 그다음 이제 어떻다 정책 대안을 결과를 예측해 본다 그랬죠. 자, 우리가 정책 대안을 예측해 볼 때 정책 분석에서 자, 우리 정책 분석이라는 거하고 오늘 평가를 할 건데 정책 분석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회에. 오늘 오면서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 학생들 청년이니까 주택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조화 또는 정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걸 문제를 명확해서 그럼 청년 주택을 뭐한다? 안전하게 확보한다. 또는 청년 주택의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주택 가격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청년들이 봐봐요. 청년들이 우리가 이 계층 분석을 해서 쭉 보니까 청년들이 집도 없으면서 이 지금까지 벌이로는 집을 사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구조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겠죠?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주택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주택이 가수요되도 너무 가수요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면 공급을 안정화한다 할 때도 어떻게 할 건지 또 수단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수단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난 정부에서 이런 수단들 중에서 많은 걸 선택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죠. 왜 그렇겠어요? 이 대안들이 별로 미래 예측을 잘 못한 거죠, 솔직히. 그러면 결국은 구조하고 목표 설정하고 대안들에 대해서 뭘 해봐야 되겠어요? 미래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걸 쓰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율을 높였어. 집값을 대출을 받으려고 집 살려고 할 때 대출 이자를 높여서 될 수 있으면 가수요가 안 일어나게 하도록 하려고 했었어. 그러면 그게 했는데 그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어떤 것을 하는지 좀 이 대출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좀 낮춰서 더 뭐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서 떨어지게 하는 게 맞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겠죠. 미래 예측을.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 일단 그러면 지금 순서를 잘 봐요. 구조하고 목표 설정되고 대안이 설정되면 대안들을 보여본다. 미래를 예측하죠. 그럴 때 기법이 뭐냐 이거야. 미래 예측의 기법이. 그럴 때 자 뭘로 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할 때 만약에 이자율을 높였다. 주택담보 이자율을 쉽게 주택담보 모아두도록 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였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날 건지 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첫 번째 보면 양적으로 보면 자 시계열 분석, 경향성 추세서 옛날부터 어떻게 뭐가 왔을 때 쭉 높여왔다고 합시다. 높여왔을 때 어땠느냐? 가격이 높여오니까 쭉 올라갔느냐? 아니면 쭉 내려갔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쌤이 2페이지 여기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시계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양적이다. 그래서 이런 양적 분석에서 미래 예측을 할 때 시계열 분석하고 경향성 추세선 보고 선행 경향 분석해보고 회귀 분석, 선행 계획, 투입 산출 분석, 시뮬레이션 이런 것 해보는 것은 다 뭐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걸 다 해봐요. 만약에 이자율을 높였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옛날에 다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추세선들을 보고 또는 계속 높였을 때 어떻고 내렸을 때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건 양적인 거고 질적인 거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델파이 기법까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높였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잖아. 그러면 이건 양적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주관적인 거 물어보니까 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은 거기 있는 것처럼 델파이 기법, 브레인스토밍, 교차 영향 분석. 자, 교차 영향 분석은 이제 델파이 기법이나 어떤 거 델파이 기법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뭐 예상을 해놓은 것들이 있죠. 이들과 관계를 연구해 보는 게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그럼 어차피 질적인 걸 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어떤 식의 연계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질적인 분석. 그래서 마치 양적인 분석처럼 보이지만 교차 영향 분석보다 질적이다. 지난주에 한번 나눠드렸죠. 읽어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질적이다. 이해는 됐죠? 여기까지. 특히 밑에 고전적 딜레마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 비교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사실은 많이는 안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뒤로 나왔네요. 목표라는 것들이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합시다. 일단 목표가 뭐 할 수 있겠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전환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대안들이 설정되어서 미래를 예측해봤어요. 미래를 예측해봤는데 A안하고 B안이 남았어. 미래를 예측하니까 델파이 기법해 보니까 A 쪽으로 가든지 B 쪽으로 가든지 A안, B안들이 그래도 제일 뭐하더라? 괜찮겠다. 집값 내리기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그럼 실제로 이들 뭐 해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거기 대안들 중에 그래도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가 델파이 기법으로 뽑혔어요. 두 개 되면 될 것 같다. 두 개를 대안들을 마련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대안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안들의 비교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 그다음 비용 효과 분석, 자료 포락 분석, 그다음 계층화 분석법. 그다음 큐 방법론들이 나왔는데 이건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충만 보면 되겠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비용 편입 분석. 그렇죠? 그러니까 A안하고 B안하고 이제 남았어. 최종적으로 예측해 보니까 미래 예측해 보니까 이 두 개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또 그래도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해본다. 자, 한 장 넘기면 비용 편입 분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위에 절차, 비용 편입 분석 계산, 할인율 여기까지 나와 있죠. 비용 편입 분석. 그렇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비용 편입 분석에서 현재가 어떤 걸 뭘로 정할지, 기준으로 정할지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순현재 가치, 권익 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 그렇죠? 해수기간법은 우리가 거의 안 쓰는 거니까 놔두고 세 가지를 딱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다시요. 거기 비용 편입 분석 봤어요, 안 봤어요? 보이죠?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순현재 가치냐, 변동 편입 비용 비율로 하느냐, 내부 수익률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만약에 계산 문제가 일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지난주 했던 거니까 비용 편입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 구분했죠. 그럴 때 우리가 화폐 가치로 산정할 수 없을 때 뭐 한다? 비용 효과 분석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다른 건 크게 알아둘 필요 없으니까 거기 진하게 크게 써놨죠. 주로 그런 것들만 핵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포락 분석하고 계층화 분석법. 사실은 우리나라가 계층화 분석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층화 분석법에 대해서 거기 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어떤 거다. 계층화 분석의 핵심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를 정하는 것 방법이 계층화 분석법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봤었고, 그 다음, 자, 예비 타당도 조사, 우리 에타 분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비 타당도 분석.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정책 분석의 하나겠죠? 정책 에타 분석. 미리 대안들 분석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에타 분석에는 어떨 때 하고, 총사업비 얼마고, 재정 지출이 어떨 때 하고, 그쵸? 그 다음 내용으로는 경제, 정책, 지역 균형,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조사 범위하고 조사 초점 나왔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난 글씨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럼 정책 분석을 일반적으로 할 때 가장 종류가 뭐고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전체적인 이 정책 분석할 때 전체적인 기법들을 거기 소개해 놨어요. 지금까지는 크게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 결정할 때 정책 결정이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불확실성했을 때 어떤 결정 우리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휴리스틱 사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직관적 사고. 그럴 때 직관적 사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 시험에 딱 한번 나왔었죠. 직관적 사고 할 때 오류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하고 자 정책 결정에 대한 모형에서 쭉 나왔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에서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방안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렇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특히 시험에 나온 질문들은 밑줄 쳐놨으니까 꼭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책 결정 모형의 분류에서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본격적으로 정책 결정에서 합리 모형 그다음 점증 모형 이렇게 쭉 나와 있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그다음 애초운의 혼합 간조 모형 그다음 최적 모형 드로우 최적 모형 그쵸? 그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회사 모형 마치 회사 모형하고 그다음 쓰레기통 모형 같이 비교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지금 앨리스 모형은 거기서 안 빠졌네. 제일 뒤에 없죠? 앨리스 모형이 하나 빠졌네. 앨리스 모형이 있었었죠. 앨리스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기 빠졌나 봐. 밴드에다 다시 다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다가 우리 쌤 지금 올려놓은 게 마인드맵 프로그램 올려놨어요. 프로그램 깔아봤어요? 밴드에 올라온 프로그램 안 깔아봤어요? 그럼 그거 깔면 이게 쌤들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작업하는 방법 깔고 한번 다 깔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거기 밴드에다는 어떤 것들을 올릴 거냐면 여기 우리가 항상 했던 복습 문제 있죠. 복습 문제 있죠. 이거 쭉 올리겠습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책 집행 지금 정책 집행은 이제 정책을 우리가 많은 사회 문제에서 그걸 뭐 했어요? 정부 문제로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정부 의제화하는 거. 국무회의로 들어가는 것을 의제 설정이라고 그랬죠. 정책 의제 설정. 자, 많은 사회적 문제에서 이 정책으로 정부 의제로 들어온 것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의제 설정에서 설정됐으면 이제 정책을 뭐 하겠어요? 대안을 마련하고 이 대안들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 분석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결정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겠죠.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집행하는 부분. 그러면 정책을 집행할 때 사실은 정책 집행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책학에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몇 페이지냐면 325페이지입니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정책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 집행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정책 집행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정의, 이건 정책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 그렇죠? 이게 핵심일 거고, 정책 집행의 중요성 대강 보시면 되는 건데, 정책 의도가 실현된다,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구성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활동이다. 자, 정책 집행의 특징. 정책 집행 과정은 정치적 통치적 과정이고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의사결정이죠. 그러겠죠. 정책 결정을 목표를 세워놓고 결정된 정책 결정을 시행하는 것도 또 다른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정책 결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집행할 때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L한 친구가 이성을 사귀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목표가 되겠죠. 이성을 사귀기로. 근데 이성을 사귈 때 어떤 걸 쓸 것인가,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했을 때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꽃을 사줄 수도 있겠고, 이를테면 꽃 말고 뭐가 있나요? 좋습니다. 쇼핑백을 사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꽃을 사주기로 했다, 쇼핑백을 사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꽃을 사주기로 하더라도 어떤 꽃을 살 것인가? 꽃을 사서 이성에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기로 한 게 목표가 되겠고, 그걸 위해서 꽃을 사기로 했는데, 꽃을 사더라도 방금 집행입니다. 꽃을 사는 게 어떤 꽃을 살 것인가 또 결정해야 되겠죠. 또 이 꽃을 사겠다 그러면 또 얼마만큼 살 것인가 또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집행 과정도 계속해서 어떤 과정에 해당돼요? 결정 과정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책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강하겠죠. 그 다음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 쌤 처음 합격하시면 거의 집행 과정을 주로 하겠죠. 자,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겠죠. 집행하는 건. 자, 다른 건 다 떼고 그러면 정책 결정과 집행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그것보다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온 부분만 합시다. 주로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의 나왔던 건 다른 건 필요 없이 328페이지 보면 정책 집행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328페이지에 정책 집행의 유형. 이 부분이 시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많이 나왔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책에서 크게 보면 개관을 했었고 의제 설정했었고 그다음 정책 분석과 결정을 했다면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집행에서는 세
자, 정책 결정자.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정책 집행자. 그다음 대상 집단.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정책 집행에서는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그다음 대상 집단.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많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여기 있는 나카무라하고 스몰우드가 주장한 것은 누구와 누구하고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기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하고 관계. 정책 결정자하고 집행자. 우리가 정책 결정자는 사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장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과장급 이하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럼 그들과 관계를 이야기해요. 물론 정책 결정한 사람은 당연히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위 이런 사람들을 주로 정무직에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정책 결정자. 그럼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서 이건 누구나 외우는 거. 앞자만 따서 표를 좀 볼까요? 표가 뒤쪽 밀렸어요. 332페이지 보면 고전적 기술 고지 협재관 해서 많이 외우죠. 고지 협재관, 그쵸? 자, 우리 그걸 이제 앞에 쭉 설명되어 있던 것들을 그냥 오늘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 보면 1페이지에 자료가 있어요. 고지 이거 보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자, 그럴 때 자, 봐봐요. 그러면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가 있을 때 거기 고전적 기술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인공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여기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집행에서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정책 집행자.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정책 집행자 재량권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자, 다시요. 다시 한 번만. 고지협재관으로 내려올수록 거기 있는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유의명,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반려적 기업가형으로 쭉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누구의 재량권이 넓어지겠어요? 집행자. 그렇죠? 다시 집행자와 재량권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 이렇게 쭉 있는데 정책 결정자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재량. 선생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는 이걸 다 구분해야 되잖아. 말로 나왔을 때 이게 고전적 어떤 건지, 거기 있는 고전적 기술자형인지 지시적 유의명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고전적 기술자 뭐 이런 거, 자, 지시적 유의명 이런 것들은 누굴 말하고 있어? 집행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집행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고전적 기술자형은 거의 대부분 누가 결정하고 정책을 명확한 정책 목표를 결정자가 하고 집행자에게는 기술적 재량만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큰 형태고 결정자가 정책 과정을 거의 통제하는 상태죠. 그럼 집행자는 어떤 것만 하는 거? 기술적 재량만 하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달 착륙이라든가 이제 성공 사례를, 달 착륙 같은 경우는 거의 누가 다 했다? 정책 결정자가 말했고 집행자들은 기술적인 측면, 달이 어떻게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측면만, 우주선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만 재량을 부여받았죠.
그럴 때는 고전적 기술자형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 지시적 위임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는데, 그렇죠? 집행자는 목표에 따르긴 하는데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집행자는 행정적 재량을 위임받는다. 그렇죠? 여기는 기술만 있는데 행정적 재량을 위임받는다. 어느 정도 집행자가 우리가 여기는 기술만 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집행자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행정적. 우리가 행정적이라는 말은 방금 우리 행정에서 배우다시피 어느 정도나 조직, 인사 이런 것들의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기술적 재량 말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지시적 위임자형이라고 그러고 행정적 재량. 자, 그래서 다시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건 알아둬야 돼요. 여기가 더 재량이 크니까 당연히 여기는 기술적 재량이 있다는 건 포함되는 거죠. 그러겠죠. 행정적 재량 속에는 행정적 기술적 재량이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협상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결정하나 그러나 집행자는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자와 집행자는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에 관해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권한 배분에 따라서 집행이 결정되는데 1962년 대통령 철광회상 자 결정자 여기서는 뭐 당연히 대통령 권한이 큰 사례였는데 어쨌든 협상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다음 재량적 실행명은 정책 결정자가 지식 정보가 부족해. 결정자가.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일반적. 아까 지금까지는 거의 구체적으로 주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건 추상적이고 일반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자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이 광범위한 재량을 하니까 아주 목표를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도 구체적으로 목표가 추상적으로만 정책 결정자가 하니까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건 뭡니까? 집행자죠. 오타가 나왔네. 미안. 정책 결정자, 오타입니다.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정책 집행자들은 아주 구체적 목표부터 설정하겠죠. 다음 관료적 기획감형은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번엔 누가 더 위야? 거의 집행자가 위죠.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자가 그걸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집행자는 결정자와 교섭의 목표 달성 수단을 확보한다. 집행자 권한이 가장 큰 유형이다. 그 FBI 국장 후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재임 기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이 장관들이 FBI 뭘 못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의 다 결정하는 거야. 그냥 추상적이고 국토안전 이 미국의 국토안전 정도 이렇게 추상적 목표 같은 것은 정할지 모르지만 국무장관이 정할지 모르지만 국방장관이 정할지 모르지만 FBI에서 거의 뭐한다? 다 후보국장이 집행자에서 결정자 역할까지 수행했었다.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합니다. 거기 거의 몇 년 근무했어요? 72에서 24빼면 굉장히 오래 근무했죠. 그렇죠? 한 거의 50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느낌은 왔어요? 순서는 좀 왔어? 그래서 고제협재관. 근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면 책을 한번 보면서 시험 문제는 거의 이 영역에서는 이것만 나왔어요. 나카무라하고 소로드 이것만 나왔으니까 일단 1번 문제 보니까
나카무라 스모루드가 제시한 지시, 관료, 협상, 재량적 실행과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 유형과 유형은 관료적 기업과형이다. 그쵸? 그것이 협조관이니까. 그쵸? 그 다음 나카무라 스모루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가 엄격히 고전적 기술자형은 가장 정책 집행자가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모루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협상자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유인가형과 차이점을 갖는다. 맞죠? 그렇죠? 협의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협상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나카무라와 스모루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재량적 실행과형으로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특정한 질병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 의뢰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재량적 실행과형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정부가 정책 결정자인데 대강 어떤 것만 추상적이고 일반적 정책 목표만 설정하고 대부분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 집행에서 하죠. 그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뭐 하겠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하겠죠. 이를테면 암, 심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장질환이나 암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추상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조기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목표로 정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기관에서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더 목표를 세우겠죠. 어떤 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맞고 5번부터 X가 좀 잘못됐어요. 5번부터 나카무라 스모루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5번부터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 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재량적 실험가형. 다음 6번 나카무라와 스모루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하여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건 재량적 실험과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X였어요. X. 거기에 X가 안 돼 있어. X. 나카무라 스모루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 집행자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 지시적 위임자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둬야 돼. 행정적 권한은. 나카무라 스모루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자신의 목표 집행자입니다.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가 이건 맞죠? 자, 맞고. 그래서 쌤 같이 그 표하고 같이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카무라 스모루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그래서 8번에 X가 아니라 옵니다.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그건 고전적 기술자형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나카무라 이거 풀 때는 집행자에다 밑줄을 쳐야 되겠죠. 집행자에다가. 그렇죠? 자, 다시
이 집행자가 기술적 재량만 갖고 있는 거, 고전적 기술자형, 행정적 재량을 갖고 있는 거, 지시적 위임자형, 그쵸? 목표나 수단이 정해지지 않아서 둘이 협상하는 거, 당연히 협상형, 그쵸? 그 다음, 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 집행자가. 그리고 구체적 목표까지 설정해. 그건 재량적 실험가형, 그쵸? 그 다음, 아예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수립해버려. 이건 관료적 기업가형이죠. 자, 표 봐라 그랬잖아, 표. 표 보면서 같이 보면서, 지금 책은 조금 풀어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걸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면 핵심적인 게 지나게 돼 있죠. 그런 것만 주로 쭉 봐서 외우시면 된다. 10번 나카무라가와 스모로드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이건 물론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미국의 FBI 국장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후보 국장이 거의 FBI 모든 것을 관장했었다. 정책 결정 상황까지. 그쵸? 쉽게 말해서 이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자하고 교섭까지하고. 그쵸? 이런 걸 했으니까. 자, 10번은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좀 다시 한번 보면 6번은 X고 7번도 X고 8번 O고 9번은 X고 그렇죠? X, O가 헷갈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집행자가 기술적 재량, 고전적인 것은 그 다음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행정적 재량, 협상형은 둘 다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 협상한다. 그렇죠? 그 다음 자 재량적 실험형은 그렇죠.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받았다.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그렇죠?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는 추상적 일반적인 목표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관료적 기업가형은 거기 있는 것처럼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수립한다 그랬죠. 그리고 2번 봐봐. 집행자는 결정자와 교섭해서 목표 달성 수단을 확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주시고 쌤 이것 우리 쌤 이걸로 좀 봐주시면 좋고.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대강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특히 집행자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카무라와 스모르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지 협재관이고 특히 여기는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집행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 부분 알아두시기 바라고 조금 쉬었다가 현대적 그다음 이제 정책 집행에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프로젝트 실패 이후에 나왔던 것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